당신이 가진 돈이 내일이면 휴지 조각이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은행으로 달려갈 것이고 누군가는 금을 사모을 겁니다. 남미의 한 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어두운 골목으로 향합니다. 주머니 속 현금을 꼭 쥔 채 주변의 시선을 살피며 낯선 사람에게 몰래 달러를 건네봤죠. 문제는 그게 마약 거래도 무기 거래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돈을 바꿨을 뿐인데 그 순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숨어서 환전을 해야 하는 나라, 국민들이 자국 화폐보다 미국 달러를 더 믿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국가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물가가 폭주하고 경제가 무너져 국민들이 생존을 위해 암시장으로 내몰린 나라,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한때 세계 5위권 부국, 남미의 유럽이라 불리며 전 세계 부자들이 몰려들던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마트로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만 지나도 돈의 가치가 눈에 띄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냈고 정치인들은 달콤한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졌죠.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왜 사람들은 국가보다 달러를 더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째 같은 경제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제 붕괴 중 하나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작은 사무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숨죽인 채 돈다발을 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문 밖 인기척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방 속 달러를 재빨리 숨기죠. 만약 이들이 적발된다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거래가 특별한 범죄 조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르헨티나 수도 곳곳에서는 이런 불법 환전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거든요. 현재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극심한 경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죠. 한때 은행 앞마다 예금 인출 행렬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은 국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으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했죠. 물론 그는 지금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요. 아르헨티나를 설명하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나라.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 나라의 현대사를 보면 전혀 웃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경제 실패와 끝없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2023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극단적인 변화를 외치는 한 남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하비에르 밀레이입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경제를 달러화하겠다고 선언했고 중앙은행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전기톱을 들고 유세장에 등장했던 그의 모습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극단까지 치달아 있었다는 상징이었거든요. 실제로 밀레이 정부는 집권 이후 대규모 긴축 정책과 구조개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했고 보조금을 줄였으며 환율 통제도 완화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일부 경제 지표는 개선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대가였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빈곤층은 급격히 늘어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위기의 한복판에서 세계 경제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글로벌 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이미 취약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더욱 큰 압박을 받게 되죠.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 한때 세계에서 가장 잘 살던 국가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는 숫자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몇 퍼센트 수준의 인플레이션만으로도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 아르헨티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화폐 시스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를 훌쩍 넘기며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최근 들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이미 국민들의 삶은 깊게 무너진 뒤였죠. 숫자만 봐서는 이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며칠 지나면 가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마트 가격표는 직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 붙입니다. 사람들은 월급날이 되면 곧바로 생필품부터 사재기하기 시작하죠. 내일이면 더 비싸질 게 분명하니까요. 결국 많은 아르헨티나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택한 가장 확실한 생존 수단은 바로 달러를 모으는 것이었죠.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국 화폐를 은행에 맡겨두는 건 사실상 자산을 불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요. 문제는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강력한 달러 구매한 정책을 시행했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달러를 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믿지 못하게 된 순간부터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거대한 외환 암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 거리 곳곳에는 암암리에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사람들은 집안 벽 뒤나 매트리스 밑에 달러 다발을 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보다 현금을 더 신뢰하는 사회, 자국 화폐보다 미국 달러를 더 믿게 된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아르헨티나입니다. 물론 암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건 공식 환율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달러를 구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되면 지금 가진 돈의 가치가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거대한 암시장이 더 이상 숨겨진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달러를 사고 팔고 있고, 정부 역시 이 현실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만약 정부가 이 암시장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더 이상 자신의 자산을 지킬 방법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아주 기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시장, 정부조차 완전히 없애지 못한 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거대한 달러 암시장 말이죠. 현재 아르헨티나의 GDP는 여전히 남미 최상위권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농업 생산력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죠. 겉으로만 보면 이렇게까지 무너질 나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은행보다 암시장 환전상을 더 신뢰하고 있어요. 거리 곳곳에서 불법 달러 거래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암시장은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깊게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존재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1인당 GDP 기준으로 세계 최상위권 국가였죠. 당시 유럽 이민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남미의 유럽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했던 국가는 왜 지금 이렇게 끝없는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후안 도밍고 페론입니다. 그는 1946년 대통령에 당선되며 아르헨티나 현대 정치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은 인물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를 움직이는 수많은 정책과 정치 문화는 사실상 그의 유산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페론은 당시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에서 영향을 받은 강력한 국가 중심 체제를 추구했습니다. 국가는 더 강해져야 하고 시장은 통제되어야 하며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었죠. 그는 노동자 계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루 8시간 노동제를 도입했고 임금을 인상했으며 대규모 복지 정책도 시행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페론은 거의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그 막대한 비용이었습니다. 정부는 복지와 보조금을 계속 늘려갔고, 동시에 외국 자본과 국제 경쟁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경제적 고립주의를 강화했죠. 겉보기에는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르헨티나 경제는 점점 세계 시장과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론주의는 놀랍게도 2026년 현재까지도
아르헨티나 정치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결국 정치권은 계속해서 국가 지출 확대와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해 왔거든요. 특히 세계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동안 아르헨티나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였는지는 아르헨티나가 가진 자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구리와 셰일가스 같은 핵심 자원도 엄청나게 풍부하거든요. 특히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리튬은 이제 하얀 석유라고 불릴 정도의 전략 자원이 됐죠.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이런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구리 산업이에요. 바로 옆 나라 칠레는 같은 안데스 산맥 자원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구리 수출국이 되어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오랜 정치 불안과 복잡한 규제, 투자 부족 때문에 광업 개발이 계속 지연됐죠. 결국 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어떤 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었고 어떤 나라는 스스로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가 반복될수록 아르헨티나는 점점 더 세계 경제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오랫동안 막대한 보조금 정책에 의존해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전기와 에너지 보조금입니다. 한동안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싼 전기요금을 내고 살았습니다.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은 좋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차액은 결국 정부가 대신 메워야 했습니다. 2020년대 초반 기준으로만 봐도 에너지 보조금은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정 부담을 만들어냈어요. 문제는 나라 재정이 이미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표를 잃을까 두려워 보조금을 쉽게 줄이지 못했죠. 결국 정부는 돈이 부족할 때마다 국채를 발행하거나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르헨티나 경제에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나라의 핵심 문제는 너무 단순합니다. 정부가 오랫동안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써왔다는 거죠. 아르헨티나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 살림 자체가 계속 적자였다는 뜻이죠. 게다가 정부 조직도 지나치게 비대해졌습니다. 수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그리고 방대한 공무원 조직이 유지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인건비와 연금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라면 미래 산업이나 기술 개발, 인프라 투자, 빈곤층 지원에 써야 할 돈들이 시스템 유지 비용으로 소모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더 심각해집니다. 정부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당장 부족한 돈을 메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니죠. 사람들이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두가 자국 화폐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물건 가격은 폭등하고 환율은 무너지며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달러로 바꾸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들은 오랫동안 같은 방법에 의존해왔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더 찍어내는 방식이었죠. 당장은 정부 지출을 메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시장에 돈이 과하게 풀리기 시작하면 결국 화폐 가치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치르게 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변화를 매일 체감하고 있어요. 어제 들여온 물건 가격이 오늘이면 달라지고 거래처는 더 이상 가격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손님들은 월급날마다 한꺼번에 몰려와 물건부터 사들이기 시작하죠.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에 쥔 돈이 며칠 뒤에는 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까지 빌리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이미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악명이 높은 상습 채무 불이행 국가였다는 겁니다. 빚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자 국제사회도 점점 이 나라를 신뢰하지 않게 됐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IMF, 국제통화기금입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아르헨티나는 IMF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빌린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IMF 대출 가운데 엄청난 비중이 여전히 아르헨티나에 묶여 있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IMF를 둘러싼 거대한 논란도 시작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IMF가 아르헨티나에 지나치게 느슨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비판합니다. 제대로 된 구조개혁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자금이 들어갔고 정치권 역시 그 돈에 의존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미뤄왔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빌린 돈을 대부분 달러 같은 외화로 갚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라 안에는 달러가 부족합니다. 결국 정부는 어떻게든 외화를 끌어모으기 위해 경제 전체를 점점 더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특유의 기형적인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두 산업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 수준의 대두 수출국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엄청난 수출세를 부과합니다. 대두를 수출해 500달러를 벌어도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남은 달러조차 정부가 정한 공식 환율로 강제로 페소로 바꿔야 했거든요. 당연히 농민들은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너무 불리하니까 대두를 바로 팔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는 거죠. 더 좋은 환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시장에는 달러가 더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또 다른 임시 방편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대두 달러 같은 특별 환율 정책이었죠. 특정 산업에만 조금 더 좋은 환율을 적용해서 달러를 시장에 나오게 만들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임시 규칙들이 끝없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해외 유명 가수 공연을 위해 외화를 사용할 경우 추가 세금이 붙는 이른바 콜드플레이 달러 같은 말까지 등장했고 해외여행 결제에는 또 다른 환율이 적용됐습니다. 시기마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같은 달러인데 상황마다 가격이 전부 달라지는 기형적인 구조였죠. 결국 아르헨티나에서는 하나의 달러에 수십 개의 환율이 존재하는 이상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공식 환율, 암시장 환율, 관광객 환율, 특정 산업 환율까지 시장 전체가 점점 복잡한 규제와 임시 정책으로 뒤엉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왜곡이 계속될수록 경제는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변해갑니다. 기업들은 투자 대신 환율 계산부터 고민하게 되고 국민들은 일보다 달러를 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죠. 결국 경제 시스템 전체가 생산보다 생존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대통령들이 등장해 서로 다른 해결책을 약속했습니다. 누군가는 복지를 확대했고 누군가는 긴축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또 누군가는 시장 개방을 외쳤죠.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더 많은 부채,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더 깊어진 국민들의 불신이었어요. 아르헨티나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제들이 전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 지출, 인플레이션, 외환 부족, 달러 암시장, IMF 부채, 정치 포퓰리즘, 이 모든 게 서로 얽히고 설켜 하나의 거대한 악순환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두가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끝없이 이어진 보조금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것도, 무너진 화폐 가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모든 해결책이 당장의 고통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전기요금과 교통비, 생활비가 폭등하게 됩니다. 화폐 가치를 현실에 맞게 평가절하하면요, 수입 물가는 더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국민들을 덮치게 되죠. 결국 아르헨티나 경제는 너무 오랫동안 왜곡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퍼즐의 한 조각만 움직여도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 언제나 두려운 선택이 됩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을 감수해야 미래가 바뀔 수 있는데 이미 수십 년 동안 배신당해온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정말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설득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끝에는 하나의 단어가 남게 됩니다. 신뢰. 사람들이 자국 화폐를 믿지 못하면 달러를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돈을 은행 대신 집안 벽 속에 숨기게 되죠. 시장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투자자들은 나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경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진짜 비극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는 데 있죠. 더 무서운 건 이 신뢰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대통령 한 명이 등장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한 번의 개혁 정책으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는 정말 괜찮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몇 년이 아니라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정책과 책임 있는 정부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아르헨티나는 바로 그걸 가장 어려워했던 나라였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국가, 전 세계 사람들이 기회의 땅이라 부르던 나라. 그러나 지금 이곳 사람들은 오늘 받은 월급의 가치가 내일까지 유지되기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르헨티나의 이야기는 단지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고 돈으로 문제를 덮기 시작하며 국민들이 시스템보다 달러를 더 믿게 되는 순간 어떤 나라든 같은 길 위에 서게 될 수 있으니까요.